지식학년이 올해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작년에 사실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긴 했지만 학생들을 뽑는 선발 과정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30명의 청년 영웅을 선발하고 그들에게 여행 대신 새로운 형태의 어떤 베니핏, 공부의 기회를 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021년 신세계 지식학년은 나폴레옹 서거 200년을 맞아 혁명의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나폴레옹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그의 일생을 여러 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혁명의 아들, 그리고 불패의 명장, 천재의 몰락, 황제의 유산이라고 하는 4개의 대단원으로 나눠서 굉장히 스피드 있게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폴레옹을 사람들은 혁명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를 혁명의 아들이라고 부를까? 그 전에 왜 우리가 나폴레옹을 기억하는가?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왜 나폴레옹을 기억하고 나폴레옹을 이야기하죠? 나폴레옹은 역사적으로 패배자입니다. 그는 1815년에 워터루라고 하는 전장에서 영국의 웰링턴 공작에게 패배했고, 그리고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대서양 남단에 있는 고도로 쫓겨나서 굉장히 불우한 마지막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링턴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웰링턴은 물론이고 그 시대에 존재했던 수십 수백의 나폴레옹의 적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폴레옹만이 기억됩니다. 왜 그럴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한 시대를, 한 사건을, 한 인물이 대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폴레옹이야말로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는 프랑스 대혁명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대혁명의 유산을 유럽 전체로 전파해서 실질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나폴레옹의 시대는 말 그대로 나폴레옹의 시대였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근데 그는 왜 혁명의 아들일까요? 만약에 프랑스 혁명이 없었다면 나폴레옹이라는 존재 자체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에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구체제에 대항해서 파리의 민중들, 프랑스의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혁명입니다. 대단한 정치사회 혁명이죠. 그는 코르시카라고 하는 프랑스에 편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중해에 있는 섬 출신입니다. 프랑스인들이 보기에 진짜 프랑스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프랑스 혁명이 없었다면, 그 혁명으로 인한 정치사회의 변화가 없었다면 황제라고 하는 지고한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변화하는 혁명의 시대가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대단한 혁명가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육군사관학교 생들로부터 시작해서 대단한 장군으로, 불패의 명장으로, 황제로까지 승승장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어쨌든 나폴레옹은 굉장히 많은 형제들을 거느리고 그 집안의 둘째로서 나름대로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고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표를 보면 정말로 파란만장하죠. 35이라고 하는 정말로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는 황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년 뒤인 45살에 그는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죠. 최종적으로 생을 마감한 건 52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너무나 젊은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그 격동의 시대를 대단한 스피드로 살고, 그리고 말 그대로 별이 됐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던 시대의 유럽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럽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1789년에 일어났습니다. 왕정이라고 하는 것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대한 정치 실험이었죠. 지금 우리에게 왕이 지배하는 국가라는 건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의 오만입니다.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국민이 국가의 주인,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은 사실은 굉장히 낯설고 새로운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1910년에 일제에게 우리가 망할 때까지 우리는 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불과 110년여 전의 일입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유럽의 지도를 보면 그 오늘날 독일에 해당하는 지역에 신성 로마 제국이 있고 그 신성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오스트리아 제국,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그 위에 섬나라 영국 등이 있죠. 이처럼 수많은 유럽의 국가들 대부분은 왕이라든지 황제라든지 혹은 공작, 백작 같은 다양한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왕을 죽이고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프랑스의 정치 시도는 용납할 수 없는 근간을 뒤흔드는 정치적 대사건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혁명을 힘으로 제압하기 위한 외세의 개입이라는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그 대표에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나라가 섰죠. 물론 그 뒤에는 언제나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돈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굉장히 치열한 혁명 전쟁을 거치게 되는데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젊은 나이에 20대에 그 수많은 혁명 전쟁을 승리로 이끌므로써 프랑스의 위대한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폴레옹이 위대한 장군이고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만 나폴레옹의 군대가 이렇게 연이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꼭 나폴레옹 혼자만의 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프랑스 군대가 그 당시 천하무적일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이 마치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리더였던 것과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군대를 만들었을까? 결국 그 근본 원인은 대혁명에 있는 겁니다. 대혁명으로 인한 군대를 바라보는, 군대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변화. 누가 나라를 지키는 거죠? 그러면 왜 나라를 지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게 당연히 국민 모두의 몫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의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긴 역사 속에서 그런 컨셉으로 나라를 지켜온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의 유럽을 한번 살펴볼까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닙니다. 백성이 아닙니다. 나라의 주인은 왕이고 왕 주변에 있는 귀족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라를 지킨다라는 게 꼭 국민들의 몫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왕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일이 어떻게 보면 왕과 왕이 고용한 용병과 잘 살고 있는 일부 귀족들의 몫이었다라는 거죠.